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및 국가의 팔개부터 시작하면 되죠. 국가는 제도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세상에 현현시킨 구체적 실체이다. 따라서 제도는 국가를 통해 생명을 유지 성장시키며 의지 형태를 실현한다. 이는 국가보다 더 좋은 구체적 실체가 현현할 때까지 지속된다. 음, 글을 쓰는 형식이 좀 바뀌었죠. 이전에는 이렇게 쓰지 않았죠. 우선 핵심이 되는 문장을 먼저 썼어요. 그래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문장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먼저 마음속에 떠올린 뒤 떠올린 문장을 풀이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직관에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태극신검은 좀 직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글이에요. 직관이 많이 의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제도의 의지가 실현되어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제도가 지닌 신검, 형태를 지닌 의지, 몸, 힘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가가 나타난 배경에는 제도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도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관련된 위 문장들을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가가 제도의 의지에 의해서 생겼다. 그 무슨 말인가요? 제도의 의지는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지라고 했죠. 그래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국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필요로 하니까 국가 역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국가는 제도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세상에 현현시킨 구체적 실체이다. 고찰. 첫 문장을 고찰해 보겠다는 거죠.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선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국가 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무작정 살펴보는 것보다는 좀 기준을 정해서 살펴보는 게 낫겠죠. 모든 것에 해당되는 대상을 진료와 구조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는 소재라고 했죠. 국가를 구성하는 소재를 보면 되겠죠. 진료에는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가 안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게 국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물적 토대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뭐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결합하여 나타난 집단을 조직체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역시 조직체의 한 형태입니다. 그럼 조직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주석에 보면 주석이 있죠.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을 조직철학하고 규정한다. 경제철학 기틀 설명. 그래요. 조직체를 보다 정확히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적 토대를 동원하여 인간들에 의해 구성된 집단을 조직체로 규정한다. 경제철학 기틀 보면 괜찮아요. 유튜브도 있고 이 보면 경제철학 기틀 있죠.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핵심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죠. 분량이 많지 않아요. A4 용지로 한 2장?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래요. 경제와 사회를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국가는 어떤 거예요? 조직체인가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조직체겠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특정한 목적을 발견하면 되죠. 국가에 특정한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특정한 목적이 있죠. 그래요. 국가는 어떤가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은 뭔가요? 국민들의 그래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 발전시키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핵심이 되는 게 그렇겠죠. 그거겠죠. 그리고 국가에는 이제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발견되죠. 그래서 조직체라고 하는 거죠. 물적 토대에는 공간적인 것이 있고 공간 속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것에는 영토가 있고 용토에 부착된 영해와 영공이 있겠지요. 그렇죠. 물론 영해와 영공은 국가의 힘이 미치는 한계 내라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국가의 의지 형태는 제도의 의지 형태가 변해서 된 것이니 생존과 발전을 위해 탐욕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요. 각각의 국가들을 보면 탐욕을 부리죠. 그 왜 그런가요? 탐욕은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국가가 인간인가요? 그래요. 국가는 뭐라 했어요? 제도의 의지의 실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제도의 의지는 인간과 연관이 있죠. 인간의 공통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지가 제도의 의지이다. 그러니 국가 뒤에는 사람이 숨어 있다. 당연히 국가는 탐욕을 부릴 수 있겠지요. 물질은 인간에 의해 가공되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유지 성장시키는 데 이용되니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적 토대는 인간으로 구성되는데 그렇죠. 인적 토대가 인간으로 구성되지 짐승으로 구성되진 않겠죠. 그냥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은 국민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없으면 국가는 유지가 되지 않죠. 인간을 위해 제도가 있다 그랬죠. 제도의 의지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으니 그렇죠. 국가는 인간을 필요로 해요. 동질성이 강한 인간들로 구성되건 상이한 성격을 지닌 인간들로 구성되건 국민의 자격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지요. 그래요. 국민의 자격은 어떤가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죠. 즉 제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그래 자격도 제각각일 수 있어요.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이민자들을 쉽게 받아들이죠. 인구가
포화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국민의 자격을 쉽게 주진 않죠. 또한 국민의 자격을 외국인에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국민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그러한 인간들 역시 이용합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도 일정한 자격을 주면서 이용해요. 국가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인간의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 교육 활동, 예술 활동, 종교 활동 등은 국가의 생존 발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등 뒤에 또 의료 활동, 발명 활동 등등이 있는 거죠.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죠. 국가는 많은 인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필요로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일적으로 조직되며 구체적 실체를 이루지요. 그래요.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통일성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북한의 뜻을 받들거나 의심받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국이라는 국가적 제도의 의지는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거하지요. 그래요. 2014년 통합진보당이 있었는데 적국인 북한과 내통하다 발각되어 해산된 사례가 있지요. 그래요.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고 생각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한국 국민은 어떤가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거나 또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는 한국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의 통일성을 부여하기도 해요. 현재 북한은 어떤가요? 현 시대 북한은 적국이죠. 그래요. 적국이에요. 대국가로서 보면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4년에 진보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북한과 내통하다 발각이 되죠. 그래요. 통합진보당 볼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4년도 좀 생각보다 세월이 빨리 흘렀어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래요. 통합진보당.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있었고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19대 국회의원 하고 있었는데 깜빵 갔어요. 국가보훈법 위반, 내란선동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2021년 12월 24일 가석방 됐죠. 그래요. 그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죠.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요. 적국과 내통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돼요. 원래는 어떤가요? 사형이나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죠. 한국 국민이라서
한국이 좀 관대해서 그래요. 뭐 크게 큰 처벌을 받은 건 아니에요. 2014년부터 2021년 대략 한 6, 7년 깜빵 있다가 나온 거지요. 앞에서 사회가 분화되어 형성된 영역들의 체계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체계들 역시 더 작은 체계들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면 제도의 통일된 형태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체계들이 생기죠. 그럼 다양한 체계들은 저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통일된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것이지요. 체계들은 국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의 일부분이고 제도는 체계들을 매개로 하여 의지 형태를 실현합니다. 즉 제도가 끊임없는 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통일된 형태는 사라지고 형태를 잃게 한 제도의 의지는 통일성으로 남게 됩니다. 형태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고 하나요? 통일성이 있다. 그 통일성의 정체는 그래요. 제도의 의지이다. 그래요. 제도의 의지는 항상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통일성을 수행하는 기능이 정치 영역의 또 한 가지 기능이 여기서 도출되지요. 통일성은 무엇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가? 사회에는 뭐가 있나요? 사회에는 기업도 있고, 예전에 설명했죠. 사회에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람들은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죠. 근데 기업에 참여하죠. 기업이나 정부에 참여하죠. 정부 역할이 뭐라고 하나요? 정부 역할 중에 하나가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필요하니까 통일성을 부여하겠죠. 이런 정부 부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태극신하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각 사회 영역들에 대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도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법률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지켜야 하니까 그래요.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는 신검을 활용하여 체계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국가의 체계들을 결합시키거나 분리시킴으로써 의지를 실현하며 국가의 생명을 유지 성장시키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요. 말을 조금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이는 중국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좀 뒷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다른 국가의 체계들도 이용한다. 이 말을 설명하는 거죠. 공산당이 집권하여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공산당이 집권하여 가축농장 이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리키죠. 이론에 입각하여 국가를 운영하려 하니 파탄은 불가피했지요.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 거죠. 그 섭리에 반해서 그래요. 천벌은 괜히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섭리에 반하면 섭리 작용에 의해서 그래요. 멸망하거나 쇠퇴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에 중국의 제도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국가의 신검을 활용하여 시장 질서를 도입하며 기존의 체계들을 변경시키고 해외의 다른 국가들의 체계들과 결합시키며 오늘날 양적 성장 질적 전환을 이루었죠. 그래요.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되게 못 살게 되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공산주의 실현을 중단하고 그래요. 사유재산 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시장 제도를 받아들이고 민간 기업을 육성하죠. 공산주의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많은 발전을 했어요. 세계 시장을 이용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는 제도의 구체적 실현 형태인
국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동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한다는 거예요. 가축농장 이론에 의해 국가 형태가 성립되었지만 제도의 입장에서 생존과 성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수정이나 폐기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요. 공산주의를 강조하면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요. 수정이나 폐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공산당은 무늬만 공산당인 거죠. 국가가 체계들의 신검을 적용할 때는 그래요. 주로 국가 최고 지도자와 지도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즉 인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결과는 명백하고 평가도 명확해지지요. 중국의 지도층들은 그래요. 결과를 볼 때 제도의 의지를 잘 받들었다고 봐야 하지요. 현 시대 중국의 지도층으로 보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해지겠죠. 현 시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중국의 지도층들은 결과로 볼 때 제도의 의지를 잘 받들었다고 봐야 하지요.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제외하고 무난한 편이라고 봐야겠지요. IMF 사태,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백한 결과물이 있으니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1980, 그래요, 뭐. 다음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겠죠. 그분들이 마음이 악하고 사명감이 약하다기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지원해야 할 국가의 신검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고 봐야겠지요. 마음이 악하진 않았지만 사명감이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명을 잘 몰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것이 제도의 의지였겠지만 인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면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면 우리 제도는 성장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북한의 위협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인 지적 수준의 자비와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았겠지요. 그래요.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요. 계속 매주 집회 있잖아요. 양진영의 집회들이 항상 이제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왜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죠. 두 개의 제도가 있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제도 두 가지가 있다. 두 개의 의지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떤가요? 한국 국민들은 두 의지 모두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좀 기울어진 쪽이 있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 그래요. 의지에 더 비중이 높은 이가 있는가 하면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이들이 있는 거죠. 물론 두 의지 모두의 영향을 받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 그리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 이렇게 나누어지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는 뭐가 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죠. 그래요. 이 두 제도의 의지가 있는데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를 따르는 이들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했겠지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런 자들을 가리키죠. 그것만으로 탄핵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자들은 그런 의지, 그 의지는 항상 탄핵시키고 싶어하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